여보세요, 서연아.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항공사에 전화를 하든, 내 내부 권한을 사용하든, 전용기라도 한 대 보내서 우리 가족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호텔에서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어. 신용카드가 사기 거래로 보고돼서 지금 경찰이 날 붙잡고 있다고. 엄마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두바이 공항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고 계셔. 서연아,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남자. 박지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고함 소리, 시어머니 윤 여사의 통곡 소리, 그리고 낯선 땅에 버려진 10여 명의 시댁 식구들이 내뱉는 저주의 말들이 뒤엉켜 귓가를 때렸다. 나는 여유롭게 따뜻한 장미차를 한 모금 마시며 45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다. 입가에 걸린 미소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한 톨의 연민도 없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며느리 내쫓기 대성공. 시어머니는 온 친척을 이끌고 두바이로 액땜 파티를 떠났다. 나는 VIP 항공권 전부를 취소시켰고 이영만리에서 버려진 남편은 300번의 전화 끝에 울부짖었다. 제발 전용기라도 보내줘. 엄마가 공항에서 무릎 꿇고 울고 계셔. 이다. 요 며칠 서울의 하늘은 꼭 늦은 오후가 되면 예고 없이 소나기를 퍼붓곤 했다. 도시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기엔 차고 넘치는 그런 비였다.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3층짜리 낡은 빌라. 평소라면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그 집은 오늘따라 유난히 싸구려 한약 냄새와 경멸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다. 내 이름은 강서연, 올해 29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작은 여행사의 평범한 고객 상담 직원일 뿐이었다. 동네 이웃들이나 남편 박지훈의 친척들은 월 250만 원, 남짓한내 보잘것없는 월급을 비웃었고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으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내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박지훈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스스로 뒤집어 쓴 완벽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화려한 서울에 겨우 발붙이고 사는 남자들은 대개 잠자리 날개처럼 얇고 연약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애 초, 내가 너무 빨리 승진하며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는 모습을 본 지우는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며 울부짖었다. 자신보다 강하고 돈 잘 버는 여자 옆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다고. 젊은 날의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그 하찮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섰다. 나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나는 글로벌 VVIP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 아우라 라이프스타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CEO다. 재벌들을 위한 프라이빗 투어를 설계하고 최고급 특권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의 오너인 나는 그저 순종적이고 존재감 없는 아내의 역할을 자처했다. 왜 그랬냐고? 지훈이 당당하게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중견 건설 자재 회사의 영업팀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가슴을 펴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양보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희생과 양보는 평온한 가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탐욕과 배은망덕이라는 이름의 악마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그 거지 같은 옷가지들 싸들고 이 집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집안의 불행을 몰고 오는 너 같은 애군 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 집안이 잘 될 리가 있나. 시어머니 윤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고요한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와 동시에 쨍그랑 하는 굉음이 울렸다.
내가 정성껏 끓여 상에 올리던 갈비탕이 담긴 스테인리스 쟁반을 시어머니가 손으로 매정하게 쳐낸 것이다.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갈비탕과 반찬들이 처참하게 쏟아졌고 뜨거운 국물이 내 발등에 튀어 살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며 뼛속까지 아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 눈빛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윤 여사가 이렇게 무턱대고 행패를 부린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늘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난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씨 없는 수박이라 비난했지만 사실 불임의 원인은 그녀의 아들에게 있다는 진단서는 금고 안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남몰래 병원을 오가며 애쓰고 있었다.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며 아들 등골 빼먹는 기생충 취급을 했지만 오늘 그녀의 파렴치함은 드디어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갈비탕 한 그릇 끓여드리려고 반차까지 내고 장 봐와서 3시간 동안 꼬박 주방에 서 있었던 건 아세요?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윤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내게 손가락질했다. 그녀의 손가락마다 끼워진 촌스러운 금반지들이 파르르 떨렸다. 네가 아직도 그 주둥이를 놀려? 내가 내까짓게 끓여준 고깃국물 한 그릇에 감동할 줄 알아? 오늘 아침에 내가 용한 무당집에 다녀왔다. 무당말이 우리 지훈이 앞길을 아주 시커먼 기운이 꽉 막고 있단다. 집에 남편의 기운을 몽땅 빨아먹는 애군 덩어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우리 아들이 3년째 과장 나부랭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고. 그게 내년 아니고 누구겠어? 네가 바로 우리 박씨 집안의 복을 싹 쓸어가는 재앙 덩어리야. 그 악독한 말을 들으며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허하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또 그놈의 싸구려 미신 타령이라니. 박지훈이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재값을 빼돌리고 회사에 허위 계산서를 청구하는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해고와 고소 직전까지 갔었다. 만약 내가 남몰래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의 인맥을 동원해 대규모 인테리어 공급 계약을 따내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모든 무능함과 비열함이 엉터리 무당의 입에서 나온 애군 덩어리라는 허상에 덮어 씌워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박지훈이 들어섰다. 말끔하게 다려진 명품 셔츠에 번쩍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 양양함이 가득했다. 바닥에 낭자한 음식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우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다가왔다. 또 무슨 짓을 해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놨어, 서연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피곤해 죽겠는데 내 그 음침한 얼굴만 봐도 아주 신물이 난다고.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지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억울하지 않았다. 마음은 텅 비어 차갑게 식어버린 강철처럼 단단했다. 무슨 일이었는지 묻지도 않고 나부터 비난하는구나. 어머님이 점쟁이 말만 믿고 내가 당신 앞길을 막는 애군이라며 내가 끓인 밥상을 업고 날 내쫓으시겠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그의 변색하는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아내를 보호하거나 공정한 말을 하기는커녕 지훈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뿌연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네. 지훈은 차갑고 무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내 꼴을 좀 봐. 월급 250만 원으로 변변한 화장품 하나 못 사면서 집안은 제대로 건사할 줄이나 알아?
솔직히 나도 이 답답한 생활 이제 지긋지긋해. 엄마도 널 싫어하고 점쟁이도 그렇게 말했다니.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 엄마 명의니까 한 푼도 뜯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무정함에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파렴치함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흩어져 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며 추악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났다. 최근 몇 달, 나는 지훈의 셔츠에서 두바이에서나 맡을 수 있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밴 것을 발견했다. 진한 우드 향과 머스크 향. 그가 회사 접대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그가 최유라라는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바이에서 부동산과 명품 사업을 한다는 자칭 재벌가의 딸. 그 여자는 익명의 번호로 내게 호텔에서 찍은 선정적인 사진들을 보내며 도발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나는 우리 회사의 정보망을 통해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는 그 무당이 사실은 최유라가 돈으로 매수한 사기꾼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다. 가난하고 재수 없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쫓고 그 자리에 두바이에서 온 재벌딸을 들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 그들의 음모 속에 숨겨진 더 거대한 음모가 내 등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평온하게 대답했다. 내 담담한 목소리에 윤 여사와 박지우는 순간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와 당신이 이따위 싸구려 연극까지 해가면서 내가 떠나길 원한다면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계단을 올랐다. 등 뒤로 윤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봐, 지훈아. 저렇게 분수도 모르는 건 바로바로 내쫓아야 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저 액땜 덩어리만 처리하면 내일 당장 온 친척들에게 희소식을 알리자. 애군을 씻어내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미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거하게 다녀오자고. 유라가 그러는데 지금 두바이가 그렇게 좋다더라. 자기가 A부터 Z까지 전부 책임진다고 했어. 거기 가면 황금으로 도배된 호텔에서 우리 모자를 왕처럼 모실 거래. 유라와 두바이라는 단어에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이내 다시 일정한 걸음을 옮겼다.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과연 그랬구나. 최유라는 윤 여사와 박지훈의 머릿속에 화려한 여행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두바이에 가서 자신의 베트남 교포 재벌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즉시 결혼 축의금으로 50억 원을 줄 것이라고 속삭였겠지. 하지만 이 어리석은 박씨 집안 식구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전날 밤 박지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는 치명적인 사실 말이다. 나는 지훈의 서재에 그의 재산 횡령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몰래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어젯밤 내가 샤워하는 동안 지훈은 내 서류 가방을 몰래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우라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를 꺼냈다.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이 카드는 우리 회사 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접대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 카드에는 무서운 특권이 있었다. 카드 소유주는 즉시 결제 없이도 7성급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전 세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통째로 빌릴 수 있었다. 모든 비용은 45일 후에 VIP 후불 결제 방식으로 회사에 청구된다. 지훈은 내가 사장의 잔심부름을 하느라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카드에 앞면, 뒷면, 그리고 CBC 번호까지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법에 무지한 그는 그 카드 정보를 이용해 바로 우리 아우라 라이프스타일의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엄청난 규모의 호화 여행을 예약했다. 두바이행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20장, VIP 스위트룸 10개, 공항 리무진 서비스까지.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특히 애인인 최유라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말이다. 그는 사장님 카드로 긁으면 한 달 뒤에나 청구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쫓겨난 후라 모든 책임은 내게 돌아갈 것이라 계산했다. 감옥에 가든 빚더미에 앉든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했겠지. 완벽해 보이는 금선탈각의 계략. 아내도 내쫓고 수억 원짜리 공짜 여행도 하고 초부유층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지우는 시스템의 이용 약관동의 항목에 체크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보증금이 없었던 지우는 담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선택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카드 명의자와 예약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완벽한 함정을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예약자인 박지훈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일한 상속인 자격을 포함한 모든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전자서명에 동의해야만 했다. 만약 사기 거래가 발각되거나 카드 소유주가 거래 정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서비스 금액의 500%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며 담보로 잡힌 자산은 즉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가난한 아내가 주인인 시스템 아래서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한 셈이었다. 침실로 들어선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가 직접 샀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한 번도 입지 못했던 명품 드레스와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몇 벌의 평상복과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핵심 관리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만 챙겼다. 불과 15분 만에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윤 여사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고 지우는 창가에 서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갈 땐 문단속 잘하고 가. 그리고 경고하는데 며칠 빌빌대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훈이 붙잡고 울고 불고 하지 마.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라고. 윤 여사가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뱉으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 모자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집에 황금융단을 깔아준다고 해도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치명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당신과 박 씨, 집안 식구들이 두바이에서 멋진 액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요. 당신이 빌려서 누리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빌렸다는 말에 지훈은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내 걱정이나 하시지. 내 인생은 내일부터 눈부시게 빛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초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오히려 맑아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 비서이자 서비스 운영이사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 씨, 박지훈 씨의 두바이 예약권 시스템에서 최종 확정됐죠?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대표님. 저희 후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계약도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는 막 불이 켜진 가로등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에미레이트 항공과 버즈알 아랍 호텔에서 예약 확정하도록 그대로 두세요. 그들이 두바이로 날아가게 하고 체크인해서 실컷 먹고 마시게 놔둬요. 하지만 그들이 약혼 파티를 여는 둘째 날 밤 타워 꼭대기에서 축배를 드는 정확한 그 시간에 맞춰 자동 취소 및 국제 신용카드 사기 경보가 발동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두세요. 즉시 카드를 동결하고 귀국 항공권을 취소하고 호텔 보안팀에 긴급 보고서를 전송하도록.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명령이 실행되는 즉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들은 길거리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두바이 현지 경찰에 국제 금융 사기 혐의로 신고될 겁니다. 돌아올 방법이 없을 텐데요. 미나의 목소리에 그 파괴적인 명령에 대한 망설임이 묻어났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들은 애군을 쫓아내기 위한 축하 파티를 원했죠. 진짜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그들의 허영심이 사막의 먼지처럼 어떻게 타서 없어지는지. 나는 전화를 끊고 회사 전용 운전기사가 대기시킨 검은 세단에 여행 가방을 실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나는 작은 골목길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탐욕스러운 몽상가들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박씨 집안 전체를 기다리는 가장 잔인하고 깊은 절망의 구덩이를 이미 파놓았다. 고급 세단은 빗물에 젖은 수도의 도로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작은 골목길과 함께 내가 7년의 청춘을 바쳐 가꾸려 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여보세요, 서연아.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항공사에 전화를 하든 내 내부 권한을 사용하든 전용기라도 한 대 보내서 우리 가족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호텔에서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어. 신용카드가 사기 거래로 보고돼서 지금 경찰이 날 붙잡고 있다고. 엄마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두바이 공항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고 계셔. 서연아,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남자. 박지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고함 소리, 시어머니 윤 여사의 통곡 소리, 그리고 낯선 땅에 버려진 10여 명의 시댁 식구들이 내뱉는 저주의 말들이 뒤엉켜 귓가를 때렸다. 나는 여유롭게 따뜻한 장미차를 한 모금 마시며 45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다. 입가에 걸린 미소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한 톨의 연민도 없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며느리 내쫓기 대성공. 시어머니는 온 친척을 이끌고 두바이로 액땜 파티를 떠났다. 나는 VIP 항공권 전부를 취소시켰고 이역만리에서 버려진 남편은 300번의 전화 끝에 울부짖었다. 제발 전용기라도 보내줘. 엄마가 공항에서 무릎 꿇고 울고 계셔. 이다. 요 며칠 서울의 하늘은 꼭 늦은 오후가 되면 예고 없이 소나기를 퍼붓곤 했다. 도시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기엔 차고 넘치는 그런 비였다.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3층짜리 낡은 빌라. 평소라면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그 집은 오늘따라 유난히 싸구려 한약 냄새와 경멸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다. 내 이름은 강서연, 올해 29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작은 여행사의 평범한 고객 상담 직원일 뿐이었다. 동네 이웃들이나 남편 박지훈의 친척들은 월 250만 원, 남짓한 내 보잘것없는 월급을 비웃었고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으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내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박지훈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스스로 뒤집어 쓴 완벽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화려한 서울에 겨우 발붙이고 사는 남자들은 대개 잠자리 날개처럼 얇고 연약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애 초, 내가 너무 빨리 승진하며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는 모습을 본 지우는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며 울부짖었다. 자신보다 강하고 돈 잘 버는 여자 옆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다고. 젊은 날의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그 하찮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섰다. 나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나는 글로벌 VVIP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 아우라 라이프스타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CEO다. 재벌들을 위한 프라이빗 투어를 설계하고 최고급 특권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의 오너인 나는 그저 순종적이고 존재감 없는 아내의 역할을 자처했다. 왜 그랬냐고? 지훈이 당당하게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중견 건설 자재 회사의 영업팀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가슴을 펴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양보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희생과 양보는 평온한 가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탐욕과 배은망덕이라는 이름의 악마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그 거지 같은 옷가지들 싸들고 이 집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집안의 불행을 몰고 오는 너 같은 애군 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 집안이 잘 될 리가 있나. 시어머니 윤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고요한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와 동시에 쨍그랑 하는 굉음이 울렸다. 내가 정성껏 끓여 상에 올리던 갈비탕이 담긴 스테인리스 쟁반을 시어머니가 손으로 매정하게 쳐낸 것이다.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갈비탕과 반찬들이 처참하게 쏟아졌고 뜨거운 국물이 내 발등에 튀어 살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며 뼛속까지 아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 눈빛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윤 여사가 이렇게 무턱대고 행패를 부린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늘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난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씨 없는 수박이라 비난했지만 사실 불임의 원인은 그녀의 아들에게 있다는 진단서는 금고 안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남몰래 병원을 오가며 애쓰고 있었다.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며 아들 등골 빼먹는 기생충 취급을 했지만 오늘 그녀의 파렴치함은 드디어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갈비탕 한 그릇 끓여드리려고 반차까지 내고 장 봐와서 3시간 동안 꼬박 주방에 서 있었던 건 아세요?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윤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내게 손가락질했다. 그녀의 손가락마다 끼워진 촌스러운 금반지들이 파르르 떨렸다. 네가 아직도 그 주둥이를 놀려? 내가 내까짓게 끓여준 고깃국물 한 그릇에 감동할 줄 알아? 오늘 아침에 내가 용한 무당집에 다녀왔다. 무당말이 우리 지훈이 앞길을 아주 시커먼 기운이 꽉 막고 있단다. 집에 남편의 기운을 몽땅 빨아먹는 애군 덩어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우리 아들이 3년째 과장 나부랭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고. 그게 내년 아니고 누구겠어? 네가 바로 우리 박씨 집안의 복을 싹 쓸어가는 재앙 덩어리야. 그 악독한 말을 들으며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허하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또 그놈의 싸구려 미신 타령이라니. 박지훈이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재값을 빼돌리고 회사에 허위 계산서를 청구하는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해고와 고소 직전까지 갔었다. 만약 내가 남몰래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의 인맥을 동원해 대규모 인테리어 공급 계약을 따내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모든 무능함과 비열함이 엉터리 무당의 입에서 나온 애군 덩어리라는 허상에 덮어 씌워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박지훈이 들어섰다. 말끔하게 다려진 명품 셔츠에 번쩍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 양양함이 가득했다. 바닥에 낭자한 음식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우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다가왔다. 또 무슨 짓을 해서 엄마 속을 뒤집어놨어, 서연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피곤해 죽겠는데 내 그 음침한 얼굴만 봐도 아주 신물이 난다고.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지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억울하지 않았다. 마음은 텅 비어 차갑게 식어버린 강철처럼 단단했다. 무슨 일이었는지 묻지도 않고 나부터 비난하는구나. 어머님이 점쟁이 말만 믿고 내가 당신 앞길을 막는 애군이라며
내가 끓인 밥상을 엎고 날 내쫓으시겠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그의 변색하는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아내를 보호하거나 공정한 말을 하기는커녕 지훈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뿌연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네. 지훈은 차갑고 무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내 꼴을 좀 봐. 월급 250만 원으로 변변한 화장품 하나 못 사면서 집안은 제대로 건사할 줄이나 알아? 솔직히 나도 이 답답한 생활 이제 지긋지긋해. 엄마도 널 싫어하고 점쟁이도 그렇게 말했다니.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 엄마 명의니까 한 푼도 뜯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무정함에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파렴치함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흩어져 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며 추악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났다. 최근 몇 달, 나는 지훈의 셔츠에서 두바이에서나 맡을 수 있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밴 것을 발견했다. 진한 우드 향과 머스크 향. 그가 회사 접대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그가 최유라라는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바이에서 부동산과 명품 사업을 한다는 자칭 재벌가의 딸. 그 여자는 익명의 번호로 내게 호텔에서 찍은 선정적인 사진들을 보내며 도발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나는 우리 회사의 정보망을 통해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는 그 무당이 사실은 최유라가 돈으로 매수한 사기꾼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다. 가난하고 재수 없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쫓고 그 자리에 두바이에서 온 재벌딸을 들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 그들의 음모 속에 숨겨진 더 거대한 음모가 내 등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평온하게 대답했다. 내 담담한 목소리에 윤 여사와 박지훈은 순간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와 당신이 이따위 싸구려 연극까지 해가면서 내가 떠나길 원한다면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계단을 올랐다. 등 뒤로 윤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봐, 지훈아. 저렇게 분수도 모르는 건 바로바로 내쫓아야 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저 액땜 덩어리만 처리하면 내일 당장 온 친척들에게 희소식을 알리자. 애군을 씻어내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미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거하게 다녀오자고. 유라가 그러는데 지금 두바이가 그렇게 좋다더라. 자기가 A부터 Z까지 전부 책임진다고 했어. 거기 가면 황금으로 도배된 호텔에서 우리 모자를 왕처럼 모실 거래. 유라와 두바이라는 단어에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이내 다시 일정한 걸음을 옮겼다.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과연 그랬구나. 최유라는 윤 여사와 박지훈의 머릿속에 화려한 여행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두바이에 가서 자신의 베트남 교포 재벌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즉시 결혼 축의금으로 50억 원을 줄 것이라고 속삭였겠지. 하지만 이 어리석은 박씨 집안 식구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전날 밤 박지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는 치명적인 사실 말이다. 나는 지훈의 서재에 그의 재산 횡령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몰래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어젯밤 내가 샤워하는 동안 지훈은 내 서류 가방을 몰래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우라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를 꺼냈다.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이 카드는 우리 회사 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접대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 카드에는 무서운 특권이 있었다. 카드 소유주는 즉시 결제 없이도 7성급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전 세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통째로 빌릴 수 있었다.
모든 비용은 45일 후에 VIP 후불 결제 방식으로 회사에 청구된다. 지훈은 내가 사장의 잔심부름을 하느라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카드에 앞면, 뒷면, 그리고 CVC 번호까지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법에 무지한 그는 그 카드 정보를 이용해 바로 우리 아우라 라이프스타일의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엄청난 규모의 호화 여행을 예약했다. 두바이행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20장, VIP 스위트룸 10개, 공항 리무진 서비스까지.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특히 애인인 최유라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말이다. 그는 사장님 카드로 긁으면 한 달 뒤에나 청구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쫓겨난 후라 모든 책임은 내게 돌아갈 것이라 계산했다. 감옥에 가든 빚더미에 앉든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했겠지. 완벽해 보이는 금선탈각의 계략. 아내도 내쫓고 수억 원짜리 공짜 여행도 하고 초부유층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지우는 시스템의 이용 약관동의 항목에 체크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보증금이 없었던 지우는 담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선택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카드 명의자와 예약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완벽한 함정을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예약자인 박지훈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일한 상속인 자격을 포함한 모든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전자서명에 동의해야만 했다. 만약 사기 거래가 발각되거나 카드 소유주가 거래 정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서비스 금액의 500%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며 담보로 잡힌 자산은 즉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가난한 아내가 주인인 시스템 아래서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한 셈이었다. 침실로 들어선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가 직접 샀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한 번도 입지 못했던 명품 드레스와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몇 벌의 평상복과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핵심 관리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만 챙겼다. 불과 15분 만에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윤 여사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고 지우는 창가에 서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갈 땐 문단속 잘하고 가. 그리고 경고하는데 며칠 빌빌대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훈이 붙잡고 울고 불고 하지 마.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라고. 윤 여사가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뱉으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 모자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집에 황금융단을 깔아준다고 해도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치명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당신과 박 씨, 집안 식구들이 두바이에서 멋진 액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요. 당신이 빌려서 누리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빌렸다는 말에 지훈은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내 걱정이나 하시지. 내 인생은 내일부터 눈부시게 빛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초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오히려 맑아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 비서이자 서비스 운영이사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나 씨, 박지훈 씨의 두바이 예약권 시스템에서 최종 확정됐죠?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대표님. 저희 후불 결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한 계약도 유효한 전자서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는 막 불이 켜진 가로등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에미레이트 항공과 버즈알 아랍 호텔에서 예약 확정하도록 그대로 두세요. 그들이 두바이로 날아가게 하고 체크인해서 실컷 먹고 마시게 놔둬요.
하지만 그들이 약혼 파티를 여는 둘째 날 밤, 타워 꼭대기에서 축배를 드는 정확한 그 시간에 맞춰 자동 취소 및 국제 신용카드 사기 경보가 발동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두세요. 즉시 카드를 동결하고 귀국 항공권을 취소하고 호텔 보안팀에 긴급 보고서를 전송하도록.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명령이 실행되는 즉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들은 길거리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두바이 현지 경찰에 국제 금융 사기 혐의로 신고될 겁니다. 돌아올 방법이 없을 텐데요. 미나의 목소리에 그 파괴적인 명령에 대한 망설임이 묻어났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들은 애군을 쫓아내기 위한 축하 파티를 원했죠. 진짜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그들의 허영심이 사막의 먼지처럼 어떻게 타서 없어지는지. 나는 전화를 끊고 회사 전용 운전기사가 대기시킨 검은 세단에 여행 가방을 실었다. 어두운 차창 너머로 나는 작은 골목길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탐욕스러운 몽상가들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박씨 집안 전체를 기다리는 가장 잔인하고 깊은 절망의 구덩이를 이미 파놓았다. 고급 세단은 빗물에 젖은 수도의 도로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작은 골목길과 함께 내가 7년의 청춘을 바쳐 가꾸려 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나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았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고 흐느낌도 없었다. 지금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유일한 감정은 스스로 족쇄를 풀어버린 자의 완전한 해방감이었다. 내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의기양양해하던 박지훈의 얼굴과 윤 여사의 비웃음을 떠올리자 깊은 연민만이 느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망상의 연극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배후에서 줄을 조종하는 감독은 바로 두바이 재벌딸 행세를 하는 최유라였다. 지훈의 잦은 출장과 셔츠에 밴 낯선 향수 냄새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망을 동원해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최고 경영자의 권한으로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는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유라. 그 화려한 이름은 사실 명품 짝퉁과 두꺼운 화장으로 부풀려진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에게는 두바이에 사는 재벌 아버지도 부동산 체인도 명품 수입 회사도 없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돈 좀 있지만 명예와 여자를 밝히는 남자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과거 온라인 도박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5성급 호텔에서 찍은 인증샷, 지훈에게 보낸 사진 속의 명품 가방들은 모두 대여했거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 최유라는 지훈이 대기업의 막강한 권력을 쥔 부사장이라고 착각하고 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지훈과 윤 여사의 머릿속에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결혼 지참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지훈이 현재의 가난한 아내를 버리고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 출신에 대한 열등감과 지름길을 통해 성공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던 박지훈은 그 덫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었다. 그는 최유라의 달콤한 말과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재벌딸이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무당을 매수해 나에게 애군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10년극을 벌였고 그것을 빌미로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위를 버리고 금괴를 줍는 현명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금괴가 싸구려 페인트가 칠해진 납덩어리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리고 그들이 방금 쫓아낸 사람이 지난 7년간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 하늘이었다는 사실도.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집과 낡은 차를 모두 지훈에게 남겨준 것은 어리석거나 순순히 당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내가 설치한 죽음의 덫이 닫히기 전에 공동재산에 대한 마지막 법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함이었다. 지훈이 온 가족을 위한 여행을 예약하기 위해 내 회사 신용카드 정보를 몰래 훔쳤던 그날 밤, 그는 이미 전자서명으로
자신의 모든 자산을 담보로 잡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완벽한 보안과 법적 명확성을 갖추고 설계되었다.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후불 결제 방식으로 고가의 서비스를 예약할 경우 시스템은 교차 보증을 요구한다. 과시욕에 눈이 멀고 애인에게 잘 보일 기회를 놓칠까 두려웠던 박지훈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약관을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신이 공동 투자한 건설 자재 회사의 법인 자격과 어머니 소유집의 상속권을 수억 원에 달하는 이 여행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만약 여행이 순조롭게 끝나고 한 달 뒤 청구서가 날아오면 그는 최유라의 지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계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시스템이 사기를 감지하고 카드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위약금은 5배로 불어나고 우리 회사는 그가 담보로 제공한 모든 자산을 압류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나는 차 안에서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을 보며 냉소를 지었다. 완벽한 복수는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울며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복수는 적들이 스스로 영광의 정점에 올랐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밀랍날개를 달아 태양 가까이 날아가도록 부추긴 다음 그 날개가 녹아내려 가장 깊은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차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초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차에서 내리며 순종적이고 존재감 없던 시골 며느리의 그림자를 뒤로 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나를 최고층으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자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넓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나를 맞았다. 나는 짙은 레드와인을 한 잔 따라 바람이 시원한 발코니로 나갔다. 발 아래에는 도시의 수백만 개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어딘가에서는 애군 덩어리를 쫓아냈다고 기뻐하며 축배를 드는 자들이 있겠지. 그들은 그 애군이 바로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가장 잔혹한 징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고 따스한 햇살이 밤새 내린 비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시끄럽고 요란하며 저속하기 짝이 없는 광경이 펼쳐져 주변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윤 여사와 박지훈, 그리고 시골에서 막 올라온 고모, 삼촌, 조카들까지 총 18명의 박씨 집안 식구들이 로비 중앙에 모여 있었다. 모두들 옷장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촌스러운 옷을 꺼내 입고 있었다. 여자들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뒤섞어 주렁주렁 매달고 마치 국제공항이 아니라 도매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박지훈은 번쩍이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작년에 할부로 산 시계를 찬 채 머리에 잔뜩 힘을 주고 사람들을 지휘했다. 윤 여사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소셜 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켜고 친척들을 한 바퀴 쭉 비추며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집에 경사가 났어요. 드디어 운수대통합니다. 집안 망하게 하던 그 재수 없는 며느리, 그 가난뱅이를 쫓아냈더니 집안에 복이 바로 굴러 들어오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두바이로 갑니다. 새 며느리 만나러 가요. 저쪽은 진짜 재벌 딸이라서 스케일이 달라요. 남편 등골이나 빼먹는 월급쟁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화면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감탄과 호기심 어린 댓글에 윤 여사는 더욱 흥분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자신의 가족이 이제 상류층으로 격상되었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주변의 고모, 삼촌들도 합세하여 나에 대한 온갖 악담과 비아냥을 쏟아냈다. 그들의 무례한 소음에 다른 승객들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박지훈은 어머니의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점잖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마치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을 앞둔 성공한 사업가처럼 행동했다. 그가 손에 든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그가 온 가족을 이끌고 들어갈 호화로운 라운지가
자신이 방금 무참히 버린 아내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금융타워 45층 회장실. 나는 권위 있는 가죽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회사의 각종 데이터가 표시된 여러 개의 모니터가 있었다. 옆에 선 비서민아가 태블릿 PC를 들고 조용히 보고했다. 대표님, 박지훈 씨 일행은 수화물 수속을 마치고 현재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로 이동 중입니다. 항공사에서도 예약이 확정되었으며 비행기는 1시간 내로 이륙할 예정입니다. 나는 진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유리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방금 사이버 보안팀이 확보한 윤 여사의 라이브 방송 영상을 쳐다보았다. 입이 찢어져라 웃는 얼굴들, 나를 향한 악독한 조롱의 말들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천년 묵은 빙산처럼 고요했다. 분노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하찮은 감정들은 그들의 경축단체 채팅방 내용을 본 그날 이미 죽어버렸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준비된 철창 안으로 순진하게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냥감들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인내심 뿐이었다. 마음껏 즐기게 놔둬요. 나는 미나에게 무미건조하게 명령했다. 비행기에서 샴페인을 마시든 캐비어를 먹든 상류층의 호화로움을 만끽하게 해요. 사람을 구름 위까지 띄워줘야 사막 한복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충격이 그들의 허영심과 파렴치함을 박살낼 수 있을 테니까. 비행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비행기 바퀴가 두바이 활주로에 닿는 즉시 취소 명령을 실행할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미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 거대 그룹을 이끄는 여성의 냉철한 결단력에 대한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의자를 돌려 거대한 통유리창 밖을 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탐욕스러운 몽상가들이 저 하늘 위를 날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훔친 제왕의 꿈을 만끽하고 있겠지. 그들은 나를 쫓아낸 것이 해방이며 부귀영화를 향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의 간단한 이치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선의와 정직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비행기는 이륙했고 박씨 집안 20명의 피를 가진 사람들을 싣고 고국을 떠났다. 비즈니스 클래스 객실에서 윤 여사와 친척들은 값비싼 음식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과시용 사진을 찍어댔다. 박지훈은 침대처럼 펴지는 좌석에 편안히 누워 재벌 아내와 함께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며 진짜 황제가 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는 이 거만한 비행이 사실은 돌아올 표가 없는 죄수 호송차이며 자신과 온 가족을 인생 최악의 악몽 속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시는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7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거대한 비행기는 마침내 두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 통로를 나서자마자 사막 지역 특유의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하지만 그 열기도 박씨 집안 20명의 혈관 속을 흐르는 극도의 흥분을 식히지는 못했다. 그들은 공항 터미널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엄청난 부가 느껴졌다. 박지훈은 가슴을 활짝 펴고 마치 국가원수라도 된 듯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장섰다. 그는 내가 만든 회사의 후불 결제 서비스 덕분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다른 승객들을 지나쳐 우선 입국 심사대에서 당당하게 블랙카드를 내밀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완벽한 절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며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리무진 5대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하얀 제복에 장갑을 낀 운전기사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차문을 열어주었다. 시골에서 온 친척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차가운 차체에 손을 대보고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윤 여사는 입이 귀에 걸린 채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지훈의 능력과 미래의 며느리가 될 여자의 대단한 집안 배경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차량 행렬은 뻥 뚫린 대로를 달려 궁극의 사치를 상징하는 버즈알 아랍으로 향했다. 페르시아만의 우뚝 솟은 돛담배 모양의 세계 유일 7성급 호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호텔 로비에 들어서서 화려한 분수를 본 순간 박씨 집안 식구들은 마치 꿈속에 있는 듯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안내되었다. 진짜 금으로 장식된 넓은 방, 페르시아 수공예 카펫이 깔린 바닥, 그리고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윤 여사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던지며 평생을 아끼며 살다가 드디어 진정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으며 전 며느리인 나를 무식하고 저속한 말로 폄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초저녁이 되자 모두가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다. 최유라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반짝이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언뜻 보면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한정판 악어 가죽 가방을 든 그녀는 촌스러운 친척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교묘하게 감춘 친절한 미소 뒤에 경멸의 시선을 숨기고 있었다. 최유라는 박지훈에게 다가가 그를 껴안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기야라고 불렀고 지훈은 뼈가 녹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윤 여사에게 다가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어머니라고 부르며 머무는 동안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친척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칭찬하며 새로운 가족의 여신에게 아부하기 위해 나를 무자비하게 깎아내렸다. 호텔 방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는 동안 최유라는 마지막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박지훈의 귓가에 속삭였지만 윤 여사에게도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벌 아버지가 거대한 석유 거래로 매우 바쁘지만 딸을 위해 50억 원의 신탁 기금을 결혼 선물로 준비해 두었다고 했다. 내일 밤 공식적인 약혼식에서 지훈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두바이의 국제자산 양도세 규정이 외국인에게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 거액을 한국의 개인 계좌로 받으려면 신원 확인 및 현지 세금 납부를 위해 약 1억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약혼 파티가 끝나면 즉시 50억 원이 입금될 것이니 1억 5천만 원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탐욕과 저속한 욕망에 눈이 먼 박지훈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대한 허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50억이라는 숫자와 만인의 위에서는 황제가 되는 환상만이 춤추고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개인 계좌의 모든 예금을 털고 심지어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의 비상 자금까지 비열하게 빼내 1억 5천만 원을 최유라가 알려준 가상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완료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뜨자 최유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뜨겁게 껴안았다. 그리고 내일 밤 타워 꼭대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릴 약혼 파티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지훈은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있던 윤 여사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온 가족이 사막 한가운데서 황금빛 꿈에 빠져들었다. 죽음의 올가미가 이미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올가미의 끝을 잡고 있는 사람이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둠이 두바이 시티를 뒤덮자 삭막한 사막 한가운데는 휘황찬란한 은하수처럼 변했다.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가장 호화롭고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박씨 집안은 그들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사라고 자부하는 약혼 파티를 열고 있었다. 20명의 사람들이 하얀 실크 식탁보가 깔린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평생 상상도 못했던 사치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거대한 랍스터 구이, 얇은 금박을 입힌 최고급 와규 스테이크,
자개 스푼으로 떠먹는 검은 캐비어,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전 재산과 맞먹는 가격의 샴페인들. 박지훈은 새하얀 턱시도를 차려입고 머리는 정성껏 빗어 넘겼다. 술과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된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나 옆에 앉은 최유라를 향해 건배를 제의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성공과 재벌 아내의 후원을 받게 될 가문의 밝은 미래에 대해 떠벌렸다. 물론 고향에 버리고 온 가난하고 재수없는 전처에 대한 경멸적인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여사와 친척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하고 우아한 레스토랑 안에서 저속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세상의 정점에 섰다고 믿으며 만족감의 절정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은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룹 본사 45층 회장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조용한 공간에는 에어컨 소리만 나지막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권위적인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벽에 걸린 거대한 감시 시스템 화면을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지훈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 모든 지출 내역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항공권으로 시작된 빚은 수억 원으로 불어났고 호텔과 리무진 비용으로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지금은 저 꼭대기에서 벌이는 낭비적인 파티 비용 수억 원이 결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그것은 지훈이 스스로 제 목에 긋는 칼날과 같았다. 옆에 서 있던 비서미나가 긴장된 눈으로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박지훈 씨 일행의 예상 청구 총액이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두바이 레스토랑에서 현재 파티 비용에 대한 결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시스템에서 1차 결제를 위한 전자 서명 인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짙은 레드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진한 와인이 잔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한 모금 마셨다. 오래 숙성된 포도의 떫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을 극도로 맑고 차갑게 만들었다. 사막 한가운데서의 환상은 충분히 길었다. 이제 기생충들이 잔혹한 현실의 맛을 볼 시간이었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무선 키보드를 가볍게 스쳤다. 국제 신용카드 보안관리 인터페이스에 접속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카드의 프로필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밤이슬처럼 차갑고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파괴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세요. 현재 거래를 금융사기로 기록하고 모든 신용 한도를 동결하세요. 향후 10일간의 호텔 예약을 즉시 취소하고 모든 귀국 항공권을 무효화하세요. 동시에 불일치 않은 전자서명 증거와 함께 자동 보안 보고서를 여보세요, 서연아.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항공사에 전화를 하든 내 내부 권한을 사용하든 전용기라도 한 대 보내서 우리 가족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호텔에서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았어. 신용카드가 사기 거래로 보고돼서 지금 경찰이 날 붙잡고 있다고. 엄마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두바이 공항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고 계셔. 서연아,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의기양양하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던 남자. 박지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그와 함께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고함 소리, 시어머니 윤 여사의 통곡 소리, 그리고 낯선 땅에 버려진 10여 명의 시댁 식구들이 내뱉는 저주의 말들이 뒤엉켜 귓가를 때렸다. 나는 여유롭게 따뜻한 장미차를 한 모금 마시며 45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다. 입가에 걸린 미소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한 톨의 연민도 없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며느리 내쫓기 대성공. 시어머니는 온 친척을 이끌고 두바이로 액땜 파티를 떠났다. 나는 VIP 항공권 전부를 취소시켰고 2억 말리에서 버려진 남편은 300번의 전화 끝에 울부짖었다. 제발 전용기라도 보내줘. 엄마가 공항에서 무릎 꿇고 울고 계셔. 이다.
요 며칠 서울의 하늘은 꼭 늦은 오후가 되면 예고 없이 소나기를 퍼붓곤 했다. 도시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기엔 차고 넘치는 그런 비였다.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3층짜리 낡은 빌라. 평소라면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그 집은 오늘따라 유난히 싸구려 한약 냄새와 경멸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다. 내 이름은 강서연, 올해 29이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작은 여행사의 평범한 고객 상담 직원일 뿐이었다. 동네 이웃들이나 남편 박지훈의 친척들은 월 250만 원, 남짓한내 보잘것없는 월급을 비웃었고 단정하지만 수수한 옷차림으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내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박지훈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스스로 뒤집어 쓴 완벽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화려한 서울에 겨우 발붙이고 사는 남자들은 대개 잠자리 날개처럼 얇고 연약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애 초, 내가 너무 빨리 승진하며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따내는 모습을 본 지우는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며 울부짖었다. 자신보다 강하고 돈 잘 버는 여자 옆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 같다고. 젊은 날의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그 하찮은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섰다. 나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나는 글로벌 VVIP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 아우라 라이프스타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CEO다. 재벌들을 위한 프라이빗 투어를 설계하고 최고급 특권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의 오너인 나는 그저 순종적이고 존재감 없는 아내의 역할을 자처했다. 왜 그랬냐고? 지훈이 당당하게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중견 건설 자재 회사의 영업팀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가슴을 펴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그가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양보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희생과 양보는 평온한 가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탐욕과 배은망덕이라는 이름의 악마를 키우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그 거지 같은 옷가지들 싸들고 이 집에서 당장 꺼지란 말이야. 집안의 불행을 몰고 오는 너 같은 애군 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이 집안이 잘 될 리가 있나. 시어머니 윤 여사의 날카로운 고함이 고요한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와 동시에 쨍그랑 하는 굉음이 울렸다. 내가 정성껏 끓여 상에 올리던 갈비탕이 담긴 스테인리스 쟁반을 시어머니가 손으로 매정하게 쳐낸 것이다.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갈비탕과 반찬들이 처참하게 쏟아졌고 뜨거운 국물이 내 발등에 튀어 살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르며 뼛속까지 아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 눈빛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윤 여사가 이렇게 무턱대고 행패를 부린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늘 나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비난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씨 없는 수박이라 비난했지만 사실 불임의 원인은 그녀의 아들에게 있다는 진단서는 금고 안에 고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남몰래 병원을 오가며 애쓰고 있었다.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며 아들 등골 빼먹는 기생충 취급을 했지만 오늘 그녀의 파렴치함은 드디어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어머니,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갈비탕 한 그릇 끓여드리려고 반차까지 내고 장 봐와서 3시간 동안 꼬박 주방에 서 있었던 건 아세요?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윤 여사는 눈을 부라리며 내게 손가락질했다. 그녀의 손가락마다 끼워진 촌스러운 금반지들이 파르르 떨렸다. 네가 아직도 그 주둥이를 놀려? 내가 내까짓게 끓여준 고깃국물 한 그릇에 감동할 줄 알아? 오늘 아침에 내가 용한 무당집에 다녀왔다. 무당말이
우리 지훈이 앞길을 아주 시커먼 기운이 꽉 막고 있단다. 집에 남편의 기운을 몽땅 빨아먹는 애군 덩어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우리 아들이 3년째 과장 나부랭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고. 그게 내년 아니고 누구겠어? 네가 바로 우리 박씨 집안의 복을 싹 쓸어가는 재앙 덩어리야. 그 악독한 말을 들으며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허하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또 그놈의 싸구려 미신 타령이라니. 박지훈이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재값을 빼돌리고 회사에 허위 계산서를 청구하는 그의 탐욕스러운 본성 때문이었다. 그는 이미 해고와 고소 직전까지 갔었다. 만약 내가 남몰래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의 인맥을 동원해 대규모 인테리어 공급 계약을 따내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모든 무능함과 비열함이 엉터리 무당의 입에서 나온 애군 덩어리라는 허상에 덮어 씌워지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박지훈이 들어섰다. 말끔하게 다려진 명품 셔츠에 번쩍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 양양함이 가득했다. 바닥에 낭자한 음식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훈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내게 다가왔다. 또 무슨 짓을 해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놨어, 서연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 피곤해 죽겠는데 내 그 음침한 얼굴만 봐도 아주 신물이 난다고.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지훈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3년간 동고동락했던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억울하지 않았다. 마음은 텅 비어 차갑게 식어버린 강철처럼 단단했다. 무슨 일이었는지 묻지도 않고 나부터 비난하는구나. 어머님이 점쟁이 말만 믿고 내가 당신 앞길을 막는 애군이라며 내가 끓인 밥상을 업고 날 내쫓으시겠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그의 변색하는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아내를 보호하거나 공정한 말을 하기는커녕 지훈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뿌연 연기가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다.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네. 지훈은 차갑고 무정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내 꼴을 좀 봐. 월급 250만 원으로 변변한 화장품 하나 못 사면서 집안은 제대로 건사할 줄이나 알아? 솔직히 나도 이 답답한 생활 이제 지긋지긋해. 엄마도 널 싫어하고 점쟁이도 그렇게 말했다니. 그냥 서로 갈 길 가자. 오늘 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 엄마 명의니까 한 푼도 뜯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무정함에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파렴치함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흩어져 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며 추악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났다. 최근 몇 달, 나는 지훈의 셔츠에서 두바이에서나 맡을 수 있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밴 것을 발견했다. 진한 우드 향과 머스크 향. 그가 회사 접대를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나는 그가 최유라라는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바이에서 부동산과 명품 사업을 한다는 자칭 재벌가의 딸. 그 여자는 익명의 번호로 내게 호텔에서 찍은 선정적인 사진들을 보내며 도발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나는 우리 회사의 정보망을 통해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는 그 무당이 사실은 최유라가 돈으로 매수한 사기꾼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꾸민 것이다. 가난하고 재수 없는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쫓고 그 자리에 두바이에서 온 재벌딸을 들이기 위한 치밀한 연극.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 그들의 음모 속에 숨겨진 더 거대한 음모가 내 등 뒤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평온하게 대답했다. 내 담담한 목소리에 윤 여사와 박지훈은 순간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와 당신이 이따위 싸구려 연극까지 해가면서 내가 떠나길 원한다면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계단을 올랐다. 등 뒤로 윤 여사가 무릎을 탁 치며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봐, 지훈아. 저렇게 분수도 모르는 건 바로바로 내쫓아야 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저 액땜 덩어리만 처리하면 내일 당장 온 친척들에게 희소식을 알리자. 애군을 씻어내고 복을 불러드리는 의미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거하게 다녀오자고. 유라가 그러는데 지금 두바이가 그렇게 좋다더라. 자기가 A부터 Z까지 전부 책임진다고 했어. 거기 가면 황금으로 도배된 호텔에서 우리 모자를 왕처럼 모실 거래. 유라와 두바이라는 단어에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나는 이내 다시 일정한 걸음을 옮겼다.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과연 그랬구나. 최유라는 윤 여사와 박지훈의 머릿속에 화려한 여행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두바이에 가서 자신의 베트남 교포 재벌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즉시 결혼 축의금으로 50억 원을 줄 것이라고 속삭였겠지. 하지만 이 어리석은 박씨 집안 식구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전날 밤 박지훈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는 치명적인 사실 말이다. 나는 지훈의 서재에 그의 재산 횡령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몰래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어젯밤 내가 샤워하는 동안 지훈은 내 서류 가방을 몰래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우라 블랙 다이아몬드 카드를 꺼냈다.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이 카드는 우리 회사 임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접대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 카드에는 무서운 특권이 있었다. 카드 소유주는 즉시 결제 없이도 7성급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전 세계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편을 통째로 빌릴 수 있었다. 모든 비용은 45일 후에 VIP 후불 결제 방식으로 회사에 청구된다. 지훈은 내가 사장의 잔심부름을 하느라 이 카드를 가지고 다닌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카드에 앞면, 뒷면, 그리고 CBC 번호까지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법에 무지한 그는 그 카드 정보를 이용해 바로 우리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의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엄청난 규모의 호화 여행을 예약했다. 두바이행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20장, VIP 스위트룸 10개, 공항 리무진 서비스까지.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 위세를 떨치고 특히 애인인 최유라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말이다. 그는 사장님 카드로 긁으면 한 달 뒤에나 청구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쫓겨난 후라 모든 책임은 내게 돌아갈 것이라 계산했다. 감옥에 가든 빚더미에 앉든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했겠지. 완벽해 보이는 금선탈각의 계략. 아내도 내쫓고 수억 원짜리 공짜 여행도 하고 초부유층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지우는 시스템의 이용 약관동의 항목에 체크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보증금이 없었던 지우는 담보 후불 결제 서비스를 선택했다. 우리 회사의 시스템은 카드 명의자와 예약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완벽한 함정을 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예약자인 박지훈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유일한 상속인 자격을 포함한 모든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전자서명에 동의해야만 했다. 만약 사기 거래가 발각되거나 카드 소유주가 거래 정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서비스 금액의 500%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며 담보로 잡힌 자산은 즉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가난한 아내가 주인인 시스템 아래서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한 셈이었다. 침실로 들어선 나는 옷장을 열었다. 내가 직접 샀지만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한 번도 입지 못했던 명품 드레스와 보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몇 벌의 평상복과 아우라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핵심 관리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만 챙겼다. 불과 15분 만에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윤 여사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고, 지우는 창가에 서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갈 땐 문단속 잘하고 가. 그리고 경고하는데 며칠 빌빌대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훈이 붙잡고 울고 불고 하지 마.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라고. 윤 여사가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뱉으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그들 모자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집에 황금융단을 깔아준다고 해도 다시는 발도 들여놓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치명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당신과 박 씨, 집안 식구들이 두바이에서 멋진 액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라요. 당신이 빌려서 누리는 그 영광의 순간들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빌렸다는 말에 지훈은 움찔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내 걱정이나 하시지. 내 인생은 내일부터 눈부시게 빛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철문을 밀고